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 중 하나가 바로 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국가 서비스가 중단되며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죠. 1977년 이후로 총 21번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된 5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부 기능 마비 사태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의견 충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국 전체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하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은 현상이죠. 매일 아침 출근하던 공무원들이 갑자기 일터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공항의 보안 검색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여행객들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국립공원의 문이 굳게 닫혀 관광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여권 발급이나 비자 처리 같은 기본적인 업무조차 마비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치명적인 결과들을 염두에 두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5번째로 오래 지속된 사태는 2013년 오바마 정부 시절 16일간 계속된 대립이었습니다. 이때의 핵심 쟁점은 바로 국민건강보험 개혁안, 일명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갈등이었죠. 공화당 의원들이 이 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차단하려고 시도했고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미국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정책을 예산 협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했죠. 마치 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한쪽은 당장의 가계 부담을 우려했고 다른 쪽은 장기적인 투자 효과를 중시했던 것이죠. 결국 10월 1일부터 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멈춰서게 되면서 미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만에 발생한 이 사태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하나가 멈춰서면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 옐로스톤과 그랜드 캐니언 같은 국립공원들도 방문객 출입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평소 하루에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던 이런 명소들이 텅 비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죠. NASA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들도 긴급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되었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독감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한적으로만 운영됐습니다. 무엇보다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에 놓이면서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지불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죠. 특히 워싱턴 DC 지역의 상점들과 식당들은 공무원 고객들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연쇄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양쪽 모두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 시작했죠.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특히 크게 떨어졌고 경제 지표들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에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상하 양원이 합의하여 정부 운영 자금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국가 부채 한도도 함께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240달에 달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죠. 결국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의 소득 확인 절차를 약간 강화하는 정도의 사소한 변경사항만 추가된 채로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번째로 긴 사태는 1978년 카터 행정부 때 17일간 지속된 대립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무려 5차례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당시 정치 환경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때는 낙태 시술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문제와 새로운 핵 추진 항공모함 건조비 승인을 둘러싼 논쟁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료 이후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에너지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낙태 문제는 종교적 도덕적 신념과
여성의 권리라는 복잡한 가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의원들은 세금으로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진보 진영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죠. 카터 대통령은 항공모함 건조를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가전제품 구입을 두고 부부가 다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당시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상황에서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해군은 새로운 항공모함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카터는 이미 충분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항공모함 건조가 예정된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강력히 지지했죠. 반면 교육이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원하는 의원들은 카터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예산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결국 정부 운영 자금이 바닥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의회가 항공모함 건조비와 일부 공공사업 프로젝트 예산을 제외하고 낙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양보안을 마련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간 사태는 1996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21일간 계속된 대치였습니다. 이때 공화당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40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었고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강력한 보수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었죠. 국가 예산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출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특히 의료보험과 교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각 주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특히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운영권을 각 주정부에 넘기려는 공화당 예산안에 대해 클린턴은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치 큰 회사에서 본사와 지사 간의 권한 배분을 놓고 임원진이 대립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클린턴은 공화당이 제시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균형 잡힌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은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연방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지제도의 대폭 축소, 환경규제 완화, 교육부 폐지 등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했죠. 하지만 클린턴은 이런 변화들이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단호히 맞섰습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동안 약 28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사회보장연금 신청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베테랑 의료 서비스도 제한적으로만 운영됐고 중소기업청의 대출 승인 업무도 중단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연말연시 시즌과 겹치면서 국립공원들을 방문하려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이 공화당의 접근 방식을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판단했고 클린턴의 온건한 중도 노선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죠. 결국 공화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모든 연방 직원들이 복직하고 1월 26일까지의 급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클린턴이 1996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사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일간 지속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대립이었습니다. 이때의 핵심 쟁점은 바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57억 달러 예산 확보 문제였죠.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캠페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경 장벽 건설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벽이 실질적인 보안 효과도 제한적이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죠.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장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적인 감시 기술과 국경 순찰대 인력 증강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 차이로 인해 양측의 협상은 처음부터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죠.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 상황이어서 정치적 역학관계도 복잡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게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민주당은 새로 얻은 하원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대립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입은 손실은 약 110억 달러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장에서 노사 분규로 생산 라인이 멈춰서면서 매일매일 막대한 손해가 누적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하거나 급여 없이 필수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요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일부는 아예 출근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로 인해 항공 여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보안 요원 부족으로 일부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죠. 식품의약국의 식품안전검사도 최소한의 업무만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같은 보안 관련 기관들도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9년 1월 25일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정부 운영을 재개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장벽 건설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연방 직원들에게는 밀린 임금이 소급 지급됐지만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하던 수천 명의 민간업체 직원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죠. 이 사건은 트럼프가 나중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방부 예산을 장벽 건설에 전용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사태가 바로 직전에 언급한 사건과 연결된 35일간의 대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2018년 12월 22일에 시작되어 2019년 1월 25일까지 계속된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정부 기능 마비 사태였죠. 앞서 설명한 34일간의 사태와 1일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 공식적으로는 35일이 최장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때 양당은 서로 완전히 다른 해결 방안을 내놓으며 극한의 대립을 벌였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어떤 예산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후에 국경 보안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며 임시 예산안 통과를 주장했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존 국경 보안 시설의 보수나 첨단 감시 장비 도입에는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콘크리트나 강철로 된 물리적 장벽 건설에는 단 1달러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죠. 이런 입장 차이는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장벽 없이는 국경 보안도 없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중세시대 해결책이라며 장벽 건설을 조롱하기도 했죠.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한 달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이 중 42만 명은 필수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급여 없이 계속 근무해야 했고, 나머지 38명은 아예 집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공항보안청, 해안경비대, 연방교도소, 국경순찰대 직원들이 무급으로 일하면서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일부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800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이 월분 지급이 불투명해지면서 많은 가정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죠. 농무부는 비상계획을 세워 이 월분을 1월에 미리 지급했지만 3월분부터는 대책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세청의 세금 환급 처리도 지연되면서 매년 이맘때 환급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던 수백만 가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들에게는 세금 환급금이 1년 중 가장 큰 목돈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컸죠. 상원에서 여러 차례 표결이 진행됐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안과 민주당 안 모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됐고, 여론의 압박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이 트럼프보다는 민주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는 양측 모두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런 극한 대립 상황에서는 결국 누군가 먼저 양보하지 않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두 자동차가 좁은 길에서 마주보며 서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뒤로 물러나야 교통이 소통되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하지만 정치적 체면과 지지층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다가올 선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공항 교통 관제사들의 집단 병가와 라과디아 공항 운영 중단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2019년 1월 25일 3주간의 임시정부 운영 재개에 합의하면서 일단 물러섰지만 장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런 극한 대립 사태들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 정치 시스템의 복잡한 양면성입니다.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양대 정당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때로는 이런 극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 더욱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과 경제가 입는 피해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미국 정치에서는 이런 극한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마다 결국에는 타협과 합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왔다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